병원비 50만 원만 주세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은 뺨. 식탁 위에는 늘 같은 것이 있었죠. 하얀 봉투 하나 100만 원. 하지만 남편의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새벽 공기는 늘 축축했습니다. 오전 5시 정미자는 알람 없이도 눈을 떴어요. 30년 동안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미자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눌렀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미자는 62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가. 27살에 시집와서 35년을 살았는데 거울 속 여자는 낯설기만 했어요. 미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국밥집까지 걸어가는 10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걸음이 느려졌죠. 새벽 시장 골목을 지나며 미자는 자신처럼 일찍 나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반찬 가게 사장님, 모두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자는 그들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국밥집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어요.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손님을 받는 동안 쉴 틈이 없었어요. 점심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미자는 참았습니다. 월급 8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한 달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계단이 미자에게는 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며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남편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64살의 박철수는 퇴직한 지 4년이 넘었어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죠. 하지만 퇴직 후 박철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말도 없었고 취미 생활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죠. 미자가 들어와도 인사는 없었습니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미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이 거의 바닥난 게 보였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생활비가 빠듯했죠. 저녁상을 차리며 미자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박철수는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그대로 켜진 채였죠.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미자는 밥을 먹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죠. 미자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매달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봉투. 박철수가 말했어요. 이번 달도 이거야. 생활비 1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부족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죠. 박철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미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죠. 이번 달도 이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결혼 35년 동안 미자는 남편의 통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얼마를 버는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죠. 그게 부부의 예의라고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받아 쓰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미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미자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가계부를 펼쳤어요. 관리비, 식비, 공과금, 경조사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늘 빠듯했지만 이번 달은 더욱 그랬어요.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걱정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미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옆에서 박철수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에 가겠지. 저녁엔 돌아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겠지. 그렇게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가겠지.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참았어요. 내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얀 봉투 하나로 버티는 인생. 통장도 모르고 대화도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받으며 사는 인생.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미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무릎 통증이 어제보다 더 심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까지 쉴 틈 없이 일했죠.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오후 3시가 되자 미자는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계단 앞에서 미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따라 계단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미자는 난간을 꽉 붙잡고 첫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터졌습니다. 미자는 비명을 삼켰어요. 다음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미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 미자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계단에 무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릎에서 뜨거운 느낌이 올라왔어요. 미자는 무릎을 감싸 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2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달려왔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미자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 앉았을 때 미자는 무릎을 만져봤어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죠. 촬영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드셨을 텐데요. 왜 이제 오셨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다고, 돈이 없어서 못 왔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해요. 간단한 시술로 끝낼 수 있으니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의사의 대답에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에서 그 돈을 어떻게 빼낸단 말인가. 미자는 약만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박철수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언제나 화를 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말해야 했어요.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릎을 절뚝이며 움직였습니다. 박철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저녁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미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잠겼어요. 박철수는 밥을 먹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다시 말했어요. 저기 말 좀 해도 될까요? 박철수가 처음으로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오늘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의사가 시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냐?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0만 원이요. 이번 달만 50만 원만 더 주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자의 뺨을 후려쳤죠. 돈 얘기하지 말라 했지. 박철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자는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가 울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생활비 100만 원으로 못 사냐?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박철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그렇게 쉽게 돈 달라고 하냐? 미자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화를 낼 것 같았으니까요. 박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죠. 미자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뺨을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맞은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늘 이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정말 필요했는데. 미자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나가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무릎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도 아니었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병원비 50만 원을 내는 것도 아까워하다니. 미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라 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국밥집에 전화를 걸어 쉰다고 했죠. 사장님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미자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미자 혼자 집에 남았죠. 점심때쯤 되자 무릎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미자는 벽을 짚고 간신히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바닥에 쓰러진 채 미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미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죠. 미자는 부끄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릎이 아프다고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미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뺨에 멍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지면서 다치신 건가요? 그제야 미자는 자신의 뺨을 만져봤습니다. 어젯밤 맞은 곳이었죠. 멍이 들어 있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미자를 진찰했어요. 무릎을 눌러보고 움직여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대가 손상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미자의 뺨을 봤어요. 이 멍은 언제 생긴 건가요? 미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넘어지셨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기다렸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손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그냥 넘어졌다고 하자. 남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맞았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맞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고요. 미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신고는 그냥 기록만.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호사를 불러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뺨에 멍, 부은 무릎, 모두 카메라에 담겼어요. 미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폭행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미자님 맞으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혹시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지만 복지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병원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복지사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어요. 복지사는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어머, 남편분이 연금 수령 중이시네요? 복지사가 말했어요. 미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연금이요? 네, 여기 나오는데요. 공적연금 수령 중이라고요. 복지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봤어요. 박철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연금 수령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기업 퇴직연금인 것 같은데요. 몰랐으세요? 미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금.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었다니. 그럼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 거지? 왜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복지사는 미자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분 통장 보신 적 없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병원비는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복지사는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연금.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안 줬을까?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자는 복지사가 준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알아봐야 한다고.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자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남편은 연금을 받으면서 왜 병원비 50만 원을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때렸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연금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알아봐야지. 은행에 가서 남편 통장을 확인해야지. 미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이틀 후 미자는 퇴원했습니다.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었어요. 의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죠. 시술은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박철수는 없었어요.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찾았죠.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나간 사이 미자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알아야 했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남편 통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미자는 가방에서 박철수의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배우자인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미자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통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렸어요. 여기 거래 내역 나오는데요. 미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입금, 출금, 잔액. 미자의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갔죠. 매달 3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연금이었어요. 300만 원.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비는 100만 원만 준 거였죠.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미자는 출금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50만 원. 수취인은 행복요양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미자가 물었어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네요. 매달 15일에 150만 원씩 행복요양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원. 왜 요양원에 돈을 보내는 걸까? 미자는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또 다른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같은 요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항목은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요양원인데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은 요양원이네요. 이쪽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님이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네, 여기 수취인이 박준서 님으로 되어 있어요. 학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되고 있네요. 박준서. 미자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미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 하나뿐이었죠. 그것도 결혼해서 제주도에 사는 딸. 그럼 박준서는 누구란 말인가? 저기요, 미자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 박준서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다만 수취인 주소가 행복요양원으로 되어 있네요. 미자는 메모지에 요양원 이름을 적었어요. 행복요양원. 그리고 박준서.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럼 그 요양원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미자는 메모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미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자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목발을 옆에 내려놓고 메모지를 다시 봤죠. 행복요양원. 박준서. 매달 200만 원. 남편은 300만 원을 받으면서 200만 원을 요양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자에게는 100만 원만 줬죠.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비 50만 원을 달라니까 때렸어요. 그런데 요양원에는 매달 200만 원을 보냈단 말인가? 왜 요양원에 돈을 보내는 걸까? 박준서는 또 누구지? 아들이라고 했는데 미자는 아들이 없었어요. 혹시 남편의 다른 자식인가? 아니면 친척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행복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왔죠. 미자는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미자는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렸죠.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메모지를 펼쳤어요. 행복요양원. 박준서. 매달 200만 원.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보기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박철수가 누구에게 왜 돈을 보내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죠. 저녁이 되어 박철수가 돌아왔어요. 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박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일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걸.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행복요양원. 박준서. 그 이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나가자마자 미자는 움직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을 나섰어요. 행복요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죠. 가는 내내 미자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 행복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자는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복도 끝에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미자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실례지만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철수 씨 보호자세요? 미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가 남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여자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아내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미자입니다. 박철수의 아내고요. 여자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럼 저는 뭡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선희예요. 박철수 씨의 말을 잊지 못했죠. 미자는 기다렸습니다. 김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했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김선희는 계속 말했어요. 15년 전에 만났어요. 박철수 씨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이요?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적 없는데요. 35년째 결혼 생활 중이에요. 김선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등을 기댔죠. 그럼 저를 속인 거네요. 박철수 씨가 김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자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럼 박준서는요? 박준서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자가 물었어요. 김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의 아들이 있다니. 목발을 짚은 손이 떨렸어요. 김선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19살이에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김선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복도 저편에서 한 소년이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박철수를 닮았습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틀림없는 박철수의 아들이었죠. 소녀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김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녀는 미자를 보며 물었죠. 누구세요? 미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진짜 아내라고 해야 하나. 김선희가 대신 말했어요. 준서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아버지 언제 와요? 오늘 학비 주신다고 했는데. 소년의 말에 미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비. 통장에서 본 그 50만 원이 바로 이 소년의 학비였던 거예요. 김선희는 소년을 밀어넣듯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박철수 씨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저기요, 미자가 물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세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요. 10년째요. 그럼 매달 150만 원은 뭔가요? 통장에 요양원 앞으로 150만 원씩 나가던데. 미자의 질문에 김선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저희 생활비예요. 박철수 씨가 매달 보내주거든요. 김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월급이 적어서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씨가 도와주고 있어요. 미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남편은 이 여자에게 매달 150만 원을 보내고 아들 학비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합치면 200만 원. 그러면서 미자에게는 100만 원만 줬죠. 병원비 50만 원도 아깝다며 때리고요. 언제부터였어요? 박철수 씨를 만난 게. 미자가 물었습니다. 김선희는 대답했어요. 15년 전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 때 만났어요. 친절하고 다정했거든요. 15년. 미자는 계산했습니다. 그때 미자는 37살이었어요. 딸이 대학 들어갈 때였죠. 그때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까지 낳아서요. 결혼은 안 했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철수 씨가 재혼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자고요. 저도 그러려니 했죠. 미자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두 집을 오가며 살았던 거예요. 미자에게는 남편이고 김선희에게는 연인이었죠. 두 여자 모두 속이면서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박철수 씨. 김선희가 물었어요. 미자는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매일 저녁에 들어와요. 김선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자주 못 오나 했어요. 두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미자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저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사랑했어요? 박철수를? 김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이었는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미자는 목발을 짚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3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김선희의 얼굴과 그 소년 박준서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죠. 하지만 무릎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박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 거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 옆 큰 거울이었죠. 미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살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목발을 짚은 모습. 미자는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정미자, 박철수의 아내. 35년을 함께 산 여자. 그런데 아내가 맞나? 미자는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죠. 그 여자에게는 매달 200만 원을 보냈어요. 미자에게는 100만 원만 줬고요. 병원비 50만 원도 아깝다며 때렸습니다. 나는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냥 참고 쓰는 가정부였을까?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그저 슬픈 눈으로 미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미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은행에서 본 통장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연금이라고 직원이 말했죠. 그런데 300만 원은 너무 많았습니다. 공기업 퇴직연금만으로 그렇게 많이 나올까? 미자는 복지사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미자인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만난 복지사는 미자를 기억했어요. 아, 정미자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 연금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시니까 조회 가능하실 거예요. 미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섰어요. 국민연금공단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어갔어요. 공단 문을 열고 들어가 창구에 섰죠. 직원에게 남편의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개 나오는데요. 공기업 퇴직연금하고 유족연금이요. 유족연금이요? 미자가 물었어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전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이요. 20년 전부터 받고 계시네요. 전 배우자.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전처가 있었다니. 그것도 사망했다니. 미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철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두 개 연금을 다 받고 있다는 건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기업 퇴직연금이 월 170만 원, 유족연금이 월 130만 원이네요. 합치면 300만 원 나오죠. 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연금, 전처의 죽음으로 받는 돈,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아들을 키웠던 거예요. 미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요. 공단을 나와 미자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목발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미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와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은 김선희와 박준서에게, 100만 원은 미자에게, 공기업 퇴직연금, 유족연금, 전처, 후처, 두 개의 가족, 35년의 거짓말. 미자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어요. 27살에 시집왔습니다. 딸 하나 낳고 키웠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았죠. 그런데 이게 뭔가.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아들까지 뒀어요. 미자에게는 생활비 100만 원만 줬죠. 나머지는 다른 가족에게 썼고요. 전처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서요. 나는 뭐였을까? 미자는 자문했습니다.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가정부였을까? 명절에 음식 만드는 사람, 제사상 차리는 사람,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이었을까? 벤치에 앉아 미자는 오래 생각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죠. 미자는 일어섰어요. 목발을 짚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철수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자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64살의 남자, 35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함께 산 것뿐인가? 부엌으로 가서 미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미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62살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다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남편의 거짓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고. 미자는 결심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연금도 나눠받아야겠다고. 35년을 속고 산 게 억울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희망이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를 만나 모든 걸 이야기했죠. 통장 내역, 요양원, 김선희, 박준서, 2개의 연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고 폭행 기록도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금도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미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죠. 35년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편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직원은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미자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미자는 남편을 불렀어요. 밥 먹어요. 박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표정, 한 얼굴이었죠. 미자도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며 미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박철수는 밥을 먹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 확인했어요. 그 말에 박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미자를 쳐다봤어요. 뭐? 목소리가 낮았죠. 미자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이요. 매달 3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연금으로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아내니까요.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볼 권리가 있죠.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박철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거 당신 통장이에요. 매달 행복요양원으로 150만 원,
박준서한테 5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미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디까지 알았어? 미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요. 김선희 씨도 만났고 박준서도 봤어요. 뭐?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거길 어떻게... 미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죠. 당신이 다른 여자랑 15년을 살았다는 것, 아들까지 뒀다는 것, 그 여자한테 매달 200만 원을 보냈다는 것, 나한테는 100만 원만 줬다는 것, 다 알아요. 박철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미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유족연금도 알아요. 전처 사망으로 받는 연금. 그것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더라고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계속 말했어요.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말 안 했죠. 유족연금 받는 것도 숨겼고요. 그 돈으로 다른 가족 먹여 살렸어요. 나한테는 병원비 50만 원도 아깝다며 손찌검하면서요. 그건 박철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미자가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미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폭행 기록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미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오늘 변호사 만나서 접수했어요. 이혼?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미자를 때리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미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때려보세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내려갔죠. 미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연금도 분할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변호사가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철수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두 가족을 오가며 살았죠. 나한테는 생활비 100만 원만 주고 김선희 씨한테는 200만 원을 줬어요. 나는 35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았죠.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미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병원비 50만 원 달라니까 때렸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 학비는 매달 50만 원씩 보냈죠. 나는 뭐였어요? 아내였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가정부였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당신 방 따로 쓰세요. 이혼 절차 끝날 때까지요. 미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으며 미자는 눈물을 삼켰죠.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박철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죠.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쓰던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미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죠.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미자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뿌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미자는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미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았지만 미자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꾸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미자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작은 방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이혼은 2달 만에 성립됐습니다. 박철수는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폭행 기록, 통장 내역, 김선희의 증언. 결국 재판부는 미자의 손을 들어줬죠. 재산 분할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연금 분할도 인정됐죠. 매달 8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미자는 이 작은 방을 얻었어요. 시장 근처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죠. 좁았지만 미자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이 공간은 온전히 미자의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만져봤어요. 1달 전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받은 돈으로 병원비를 냈죠.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가끔 아팠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죠. 세면대 앞에 서서 미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미자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얀 봉투가 없었죠. 대신 미자의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연금이 들어왔어요. 8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자의 돈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자는 재료를 꺼냈어요. 무화된장, 두부.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어요. 물을 썰고 두부를 넣었죠. 된장을 풀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끓이는 국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고. 35년 동안 남편을 위해 밥을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 입맛에 맞춰 간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자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국이 끓는 동안 미자는 밥을 펐습니다. 한 공기만요. 김치를 꺼내고 계란 하나를 프라이했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였어요.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어요. 누가 잔소리하지도 않았죠. 그저 미자 혼자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미자는 무릎을 쓰다듬었어요. 아직도 가끔 아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욱신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프긴 해도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몸이고 내 인생이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 무릎은 미자의 것이었어요. 이 통증도 미자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인생도 미자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지 않아도 됐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설거지를 마치고 미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가 손님을 부르는 소리,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흥정하는 소리, 떡볶이 집에서 나는 기름 튀기는 소리. 시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귀찮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깨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 미자는 창가에 서서 시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자도 곧 나가야 했죠. 오늘은 딸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딸이 올라왔어요.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 봐요. 하지만 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용기 낸 게 자랑스럽다고 했죠. 오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예전처럼 어두운 색만 입지 않았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딸이 선물한 옷이었죠. 가방을 챙기며 미자는 통장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그 안에 든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부 미자의 것이었죠. 누가 주는 돈이 아니라 미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미자는 방을 돌아봤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미자의 집이었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 미자만의 세계. 계단을 내려가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국밥집은 그만뒀습니다. 무릎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천천히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미자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미자를 위한 일을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미자도 그렇게 천천히 살아가면 됐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미자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 반찬 가게 사장님,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죠. 이제 미자는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미자는 무릎을 만졌어요. 조금 쑤셨지만 괜찮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미자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달라 보였어요. 미자의 시선이 달라졌으니까요. 62살.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미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딸을 만나러 가는 길. 미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외로운 날도 있겠죠. 하지만 미자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얀 봉투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미자만의 통장이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미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나요? 사실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